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한 후 재혼해서 아들, 딸, 일란성 쌍둥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 여자입니다. 이혼 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여태까진 전 남편이나 전 시댁 식구들에 관한 소문을 들을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좋은 인연들도 아니었다 보니 굳이 듣고 싶지도 않아서 일부러 귀를 닫기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전 시댁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근황이 몹시 놀라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별로 놀랍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기도 했거든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이제는 정말 남이 돼버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씁쓸한 웃음과 함께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저와 전 남편의 인연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한 레스토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용돈을 벌 겸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캐주얼 레스토랑이었는데 규모가 좀 있는 곳이어서 저 같은 아르바이트생이 많았죠. 그 아르바이트생들은 저와 나이가 엇비슷한 학생들이 많았고요. 그중 저는 장혜미라는 친구랑 잘 지냈습니다. 혜미는 그 레스토랑 근방에 있는 2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혼자 자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레스토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4년제 국립대를 다니고 있었고요. 혜미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통통 튀는 편이었습니다. 노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많이 마셨죠. 아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남자친구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사교적인 성격이었기에 저랑도 금방 친해졌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틈틈이 얘기도 하고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희 레스토랑에는 이주용이라고 하는 동갑내기 남자애도 있었는데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얼굴이 서글서글 웃는 상이었습니다. 주용이는 저랑 같은 학교 경영학과에 다닌다고 했고요. 외모도 멋지고 성격도 좋다 보니 주용이는 여자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가만 보니 학생인데도 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주용이는 집이 꽤 잘 산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큰 건물을 2채나 들고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학생인 아들한테 비싼 차까지 사줄 정도로 여유 있는 부모님인데 아르바이트는 왜 하냐고 했더니 주용이가 1년 동안 전 세계 곳곳으로 배낭여행을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배낭여행은 위험해서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답니다. 그럼에도 주용이가 가겠다고 우기니까 돈은 절대 못 대주니 알아서 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주용이가 자기가 벌어서 갈 거라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주용이가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와,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본인 스스로 벌어서 가겠다는 거네? 멋지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혜미는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게 뭐가 멋져. 누구는 생활비 벌려고 알바하는구만. 누구는 고작 여행비 벌려고 간다니. 아, 팔자 좋네. 막 그러더라고요. 혜미는 집 형편이 좋지 않은 데다 자취를 하는데 본인 용돈과 생활비를 벌어야 돼서 알바를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혜미는 잘 사는 주용이를 좀 고깝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켜봐도 혜미는 유독 주용이에게 틱틱거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웃으며 잘 대하면서도 유독 주용이에게는 정색하며 틱틱거리고 실수하면 무안 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혜미에게 야, 주용이한테 왜 그래? 잘 좀 지내자. 고가워서 그런다. 부잣집 도련님. 이렇든 저렇든 다 같이 돈 필요해서 알바하는 처진데 너무 그럴 필요 없잖아. 참나. 그래. 너도 고작 네 용돈 벌려고 일하는 거다 이거지? 부잣집 딸, 부잣집 아들이 나같이 아등바등 사는 가난뱅이 마음을 어찌 알겠어.
뭔 소리야. 나는 부잣집 딸 전혀 아니야. 어쨌든 너도 네 용돈이나 벌려고 하는 거잖아. 생활비나 학비가 아니고. 게다가 너네 부모님 두 분 다 선생님이라며. 너네 오빠도 대학원생이고 너나 이주용이나 똑같아. 막 그럽니다. 혜미는 다른 부분에서는 성격 착하고 다 좋은데 돈에 관해서는 좀 꼬인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혜미가 주용이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몇 개월간의 시간이 흘렀고 주용이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부모님이 여행비를 대주기로 했다면서 바로 여행을 떠날 거라고 했죠. 아르바이트긴 해도 그래도 거의 8개월 넘게 시간을 같이 보냈었다 보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송별회처럼 술자리도 가졌는데 그날 혜미는 송별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용이가 싫은가 했는데 나중에 다른 친구에게서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놀랐죠. 알고 보니 혜미가 주용이랑 사귀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가 꽤나 충격이더라고요. 둘이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혜미는 저에게 주용이가 너무 싫다. 돈 많은 집 아들내미가 여행비 벌려고 아르바이트하는 꼬라지가 얄밉다 라며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혜미가 주용이를 몹시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는 둘이 사귀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쪽같이 속인 혜미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주용이가 그렇게 알바를 그만두고 난 뒤 혜미도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만뒀더라고요. 제 딴에는 알바하면서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혜미는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저도 몇 달 더 다니다가 4학년 올라가면서 취업 준비 때문에 그만뒀었습니다.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겪었던 하나의 해프닝일 뿐이고 주용이든 혜미든 살면서 또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그 후 5년 정도 지났을 즈음이었습니다. 저는 전공을 살려 한 출판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팅 겸 간단한 인터뷰가 있어서 외근을 가게 되었고 한 카페에서 만나 미팅을 진행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려고 하니 카운터에 있던 남자 사장님이 갑자기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저기 나 기억 안 나요? 라고 묻길래 어리둥절해서 보는데 얼굴이 낯이 익더라고요. 바로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낯이 익어서 갸웃갸웃했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웃으면서 너 정수민이잖아. 나 기억 안 나? 예전에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이주용이라는 이름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주용? 맞아. 내 이름 기억하네. 어머 반갑다 야.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니? 저도 주용이도 반가워서 막 웃었죠. 너 가만 지켜보니까 뭐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것 같던데. 무슨 일해? 나 출판사 일해. 아, 그렇구나. 맞아. 너 그때 전공이 문예창작학과? 그런 거였는데. 출판사 취업했구나. 혹시 명함 같은 거 있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아, 잠시만. 저는 명함을 주었고 주용이는 출판사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네 하며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카페 명함을 주면서 연락해도 되느냐 하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 보니 반가워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용이가 연락이 왔고 저희 출판사 근처로 갈 테니 저녁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그동안의 이런저런 얘기도 주고받았죠. 알바 그만두고 아직도 연락하는 친구들 있어? 없어. 그만두고 한 1, 2년 정도는 간간히 안부 문자는 했던 것 같은데 각자 사는 게 바쁘니까. 너는? 나도 뭐. 아, 맞다. 너 그때 혜미랑 사귀었었다며? 나 전혀 몰랐었잖아. 혜미가 나한테 티도 안 내고. 그러면서 웃었는데 주용이는 어색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에이, 뭘 사겨. 아니야.
아니라고? 솔직히 알바 말고도 사적으로 두어 번 만난 건 맞는데 사귀고 이런 거 아니야. 혜미가 그래? 혜미 말고 다른 애가. 잘못한 거야. 그냥 친구야, 친구. 그래? 그럼 나는 오히려 그때 혜미 말고 너 좋아했었어. 갑작스러운 주용이의 말에 저도 깜짝 놀랐죠. 어? 야, 갑자기 뭔 소리해. 진짜로. 숫기가 없어서 말은 못했지만 나는 너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너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갑더라. 라는데 갑자기 쑥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전혀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때 혜미랑 사귄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구나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후로도 주용이와 저는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고 저도 주용이네 카페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말은 친구라고 했지만 사실 썸을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용이의 고백으로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알콩달콩 잘 만나왔고 주용이가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그 카페도 자주 놀러 갔죠. 그런데 어느 날 일 마치고 주용이네 카페에 놀러 갔는데 주용이가 누군가 대화 중인 겁니다. 아, 수민아. 우리 엄마셔. 엄마, 여기 내가 얘기했던 정수민. 내 여자친구. 라길래 깜짝 놀랐죠. 주용이네 어머님이셨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인사를 드렸는데 짧은 찰나이지만 주용이네 어머님이 저를 재빨리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반갑다고 하시면서 괜찮으면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주용이가 운영하는 그 카페는 어머님 건물 1층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오며 가며 한 번씩 놀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마주친 거였죠. 어머님은 저에게 부모님은 뭐 하시냐,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무슨 일 하느냐, 어디 사느냐 등등 쉴 새 없이 호구조사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두 분 다 선생님으로 학교 재직 중이시고 오빠는 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직업이나 사는 곳도 알려드렸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표정이 환해지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나 오빠까지 다 선생님이시구나. 그러고 보니 수민이 얼굴에서도 글이 좀 보인다. 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남친에게 들었는데 남친네 집은 돈은 많은데 다들 학력이 짧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친만 그나마 4년제 국립대 졸업한 거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묘하게 학력에 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나중에 며느리감을 드릴 때면 학력이 괜찮은 집안의 며느리를 드리고 싶다고 잘 그러셨다더라고요. 하여튼 어머님도 저를 아들 여자친구로 좋게 보신 것 같았죠. 그렇게 주용이와 저는 1년 정도 더 만나다가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양가 부모님 다 별다른 반대는 없었어요. 다만 시댁에서 36평 아파트를 장만해 주신다고 했고 그에 상응하는 혼수와 예단을 요구하셨는데 그 금액이 상당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집을 해주시는 거다 보니 저희 집에서도 최대한 맞춰서 해갔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어머님이 저보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 소유 건물 1층에 있는 작은 카페가 있는데 그걸 저더러 운영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제 일에 욕심이 있고 또 카페 운영에 관해서는 아예 젬병인데 그 자리가 목이 아주 괜찮으니 저보고 운영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남편도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시댁은 전반적으로 어머님의 입김이 몹시 강합니다. 강한 정도가 아니라 어머님 말이 곧 법이에요. 아버님도 있으시긴 하지만 모든 재산은 다 어머님이 일구신 거고 아버님조차도 어머님에게 용돈 받으며 사셨거든요. 아주버님과 형님도 있긴 한데 아주버님네도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고 집안 전체가 다 어머님 말을 따랐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이 재력이 있으신데다 가족들 모두 어머님 돈으로 살다 보니 어머님이 곧 왕이신 것 같았죠. 하여튼 저한테도 출판사 거기 다녀봤자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관두고 카페를 운영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썩 내키지는 않는데 집안 분위기가 어머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데 어쩌겠나요. 결국 출판사 그만두고 일 배워서 그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죠. 어머님 건물이다 보니 어머님도 수시로 저희 카페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의 신혼살림에도 참견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내 말이 다 맞으니 무조건 내 말에 다 따라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았죠. 그러면서 너네 나한테 잘 안 보이면 돈 안 준다? 라는 소리도 잘하셨습니다. 늘 돈 얘기하시고 돈 받고 싶으면 잘하라고 잘 그러시니까 빈정상할 때도 많았죠. 며느리로서 순수하게 어머님께 잘하고 싶다가도 꼭 제가 돈 받으려고 잘하고 설설 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건 제가 바꿀 수 없는 어머님 성격이기도 하고 또 큰 문제까진 아니었기 때문에 무던하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고 잘 지냈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결혼 2년까지도 저희 사이에서는 아직 아이가 없었는데 시부모님이 한 번씩 아이 빨리 가지라고 압박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서는 큰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어머님이 간암 판정을 받으신 거죠. 평소에 건강도 나름 열심히 챙기시는 편인데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간암 2기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어머님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나셨고 내가 이 재산 모으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대로 죽을 순 없다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라고 하셨죠. 그러는 과정에서 간 이식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도 가족 간의 공여를 받는 식으로 간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어머님은 가족 모두 당장 간 이식 접합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어머님 말이 곧 법이니 다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썩 내키지는 않았는데 남편은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사실 적합 판정이 난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라면서 제가 검사를 해도 적합 판정이 안 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거랍니다. 그런데 가족 모두가 간이식 적합 검사를 할 건데 저만 빠지면 어머님에게 저만 밉보일 거라며 아주버님도 형님도 다 할 건데 너만 빠지면 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머님한테 잘 보여놔야 나중에 재산을 주셔도 더 신경 써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요. 남편도 결국 돈이 중요해서 그런 거죠. 저는 재산이고 뭐고 검사 자체가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저만 빠지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간은 등 떠밀리듯 검사를 했는데 이럴 수가 저만 적합 판정이 난 겁니다. 어머님은 다른 가족들 다 안 되는데 저만 적합 판정이 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살았다 싶은 것 같았죠. 하지만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결사 반대였습니다. 무슨 며느리한테 간 내놓으라고 하느냐며 그럴 거면 이혼하라는 소리까지 하셨으니까요. 간이식 해주고 나면 건강관리도 정말 철저히 해야 되고 피곤함도 훨씬 자주 느낀다더라. 게다가 너는 임신 계획도 있는데 그런 큰 수술을 해줘버리면 어떡하느냐고.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에게 전화한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물론 저도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적합 판정이 났다고 하니 어머님은 무슨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저한테 매달리시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사는 집 명의도 바꿔주겠다 하시고 외제차를 사주신다 하시고 하지만 저는 돈이 문제는 아니니 이걸 쉽게 드려도 되나 고민이 솔직히 됐습니다. 다른 것보다 임신도 해야 되는데 간이식 수술하고 임신에 문제가 없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병원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면서 다만 수술 부위 때문에 1년 정도 뒤에 가지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가족들 모두 제가 간이식을 해주길 바랬습니다. 저도 검사를 안 했으면 몰라도 적합 판정을 받았고 또 가족들이 간절히 원하기도 했고 또 병원에서도 1년 정도 지나고 임신 계획 세우면 된다고 하니까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고맙다면서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라며 저를 얼싸안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저한테 거금이 든 통장을 주시는 겁니다. 간이식 대가로 주는 돈은 절대로 아니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서 잘 살아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며느리에게 선물로 주는 돈이라는 걸 강조하시면서요. 어머님이 기어코 주셨기 때문에 저도 결국 받았습니다. 그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기로 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 결정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희 카페로 아는 얼굴 하나가 찾아왔더라고요. 과거 아르바이트 같이 했던 혜미였습니다. 어머, 너 혜미 맞지? 반가워. 잘 지냈니?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니 반갑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서 마지막 인사도 못했지만 그래도 아르바이트 할 때는 친하게 잘 지냈으니까요. 저는 혜미가 우연히 제 카페에 왔다가 저를 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혜미는 저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했고 서로 마주 앉게 되었죠. 갑자기 저를 찾아온 거다 보니 혹시 다단계나 종교 권유 때문에 왔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혜미가 하는 말은 정말 뜻밖인 데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나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 참을 만큼 참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혜미는 가방에서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있고 그 옆에는 다름 아닌 제 남편이 같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얼떨떨한 기분으로 물었죠. 근 10년 만에 다시 만난 혜미가 내민 사진에 왜 제 남편이 있나요? 이게 뭐야? 많이 놀랐지? 너는 잘못도 없는데 내가 미안하게 됐다. 혜미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오히려 엄청 차분하고 당당한 얼굴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고 했더니 제가 정말 놀랄만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나 이주용이랑 사귀었었어. 너한테 말은 못했지만 그러다가 이주용이랑 헤어졌고 이주용은 여행 갔었잖아. 근데 그 뒤로 알게 된 거야. 내가 임신했다는 걸. 뭐? 놀라서 이주용한테 연락했더니 이주용이 그걸 자기 엄마한테 말했고 그 엄마가 나를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지금 너네 시어머니겠네. 나 찾아오더니 호구조사를 하더라고. 부모님은 뭐 하시냐, 너는 뭐 하냐 등등. 근데 얘기 들어보더니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돈 주면서 병원 가서 애 지우라고 하더라. 뭐? 나도 그때 정말 어렸는데 무슨 드라마 나오는 것처럼 돈 주면서 애 지우래. 무슨 선심 쓰는 것 마냥 수술하고 몸보신하게 약까지 지어 먹으라고 하더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울면서 싫다고 했더니 네가 뭘 어쩔 거냐고. 아직 학생인데 애 낳아서 인생 망치고 싶냐고 협박하더라고. 그러면서 돈 봉투 지어줬는데 그 후로도 나는 애 안 지웠어. 그냥 혼자 낳았고 그 길로 학교 그만뒀지. 나중에 이주용한테 애 낳았다고 했고 그때부터 이주용이 생활비랑 양육비를 주더라고. 이주용 어머니는 모르는 것 같고 이주용 지가 돈 마련해서 돈 줬어. 나는 그걸로 우리 아이 키웠고 나는 이주용한테 너네 엄마한테 말하고 우리 결혼하자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지 않냐 했어. 이주용은 말로는 곧 말하겠다면서 좀 기다려 달라고 해놓고 계속 얘기 안 하더라. 그러더니 나중에 너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내가 그 얘기 듣고 정신이 나가서 너한테 다 알린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주용이 너랑 딱 3년만 살고
이혼하고 나한테 오겠다네. 나는 바보같이 그 말 또 믿어주고. 이주영 계속 우리 집 드나들고 지내. 저번 주에도 왔었고. 너랑 곧 이혼할 테니 기다리라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너랑 이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다 이렇게 찾아온 거야. 참고로 나 지금 둘째 임신 중이야. 혜미가 하는 말 한마디 충격 그 자체더라고요. 과거에 혜미가 제 남편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저랑 결혼한 지금까지도 혜미를 만나고 있고 그 아이를 함께 키워왔다는 것도, 심지어 지금 둘째를 가졌다는 것까지도요. 너무 충격적이라 오히려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한참이나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입을 열어 물었죠. 너 나한테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야? 이주영이 너한테 이혼하자고 말 못하니까 내가 하려는 거지. 이혼해줘. 너는 아이도 없고 나보다는 훨씬 정리하기 쉽잖아. 미쳤니? 너 나 이주영이나 미쳤어? 그래. 네 입장에선 청천벽력일 테지만 나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피눈물 쏟으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이제는 못 기다리겠어. 원망을 하고 싶으면 내가 아니라 비겁한 네 남편한테 해. 어쨌든 나는 할 얘기 다 했다. 그렇게 혜미는 자리를 떠났고 저는 가게 문 닫고 집으로 갔습니다. 머리가 너무 멍하고 눈앞이 컴컴하더라고요. 10년 만에 나타난 혜미가 던지고 간 폭탄. 그 폭탄은 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갔죠.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인지 오히려 담담하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단박에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었고 혜미 때문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하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실수한 거고 분명 엄마가 돈까지 주면서 애 지우라고 했었다. 나도 애 지운 줄 알았다. 그런데 본인 마음대로 낳아놓고는 뒤늦게 책임지라고 저랬다며 자기는 여지껏 끌려다닌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혜미가 네 애를 낳아서 키우고 있으면 너도 부모님께 다 알리고 혜미랑 결혼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어떻게 그 사실을 나한테까지 감쪽같이 속이고 나랑 결혼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럼 나는 뭐냐고 했죠. 남편은 저를 너무 사랑해서 놓치기 싫었다. 결혼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고 애 때문에 혜미에게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아 속인 거라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혜미가 너무 지긋지긋하고 스토커 같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 스토커 같아서 둘째를 임신했어? 제 말에 남편도 몰랐다는 듯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앞뒤가 안 맞네. 그렇게 지긋지긋 싫다면서 할 거 다 하고 둘째까지 임신했냐고. 여보, 몰랐어 둘째는. 진짜 네 얼굴도 구역질 나서 못 보겠다. 어떻게 이런 짓을 벌여? 나 너랑 못 살아. 그만 살자. 이혼 서류 갖고 올 테니까 도장 찍어. 여보, 제발. 나 걔가 둘째 임신할 줄은 몰랐어. 그냥 양육비 지어주고 지금처럼 살면 안 될까? 너 미쳤니? 진짜 소름 끼친다. 양육비 몇 푼 지어주고 나랑 계속 이렇게 결혼 생활 유지한다고. 진짜 네 정신 상태는 내가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이혼해줄게. 이혼해줄 테니까 너는 장애미랑 결혼해서 애들 책임지고 살아. 나는 너네 같은 정신병자들이랑 더 이상 엮이기도 싫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를 속였다는 게 분통 터지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장혜미나 이주영이나 너무 소름 끼치는 인간들이구나 싶어서 더 이상 엮이기도 싫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남편은 계속 이혼하지 말자며 저를 설득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저는 협의 이혼 안 하면 재판 이혼이라도 불사할 거라고 했고 이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굳혔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은 저한테 자꾸 병원 검사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안 간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이혼하게 생겼는데 미쳤다고 어머님 따라 병원을 가겠나요? 그런데 제가 자꾸 병원 안 가고 핑계를 대는 것 같으니까 어머님도 엄청 초조해진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은 전화를 자꾸 했고 저는 그맘때 이혼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서 어머님 전화도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카페에 출근을 했고 조만간 가족들에게도 다 알리고 카페 출근도 더 이상 안 해야겠다.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혜미가 저희 카페에 들어오는 겁니다. 안 바쁘면 얘기 좀 하자.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찾아와? 너랑 나랑 한가하게 얼굴 마주하고 얘기 나눌 사이니? 나 너 때문에 머리 터져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그냥 가라. 그런데도 혜미는 제 말을 씹고 그냥 창가 자리에 앉더라고요. 조만간 아르바이트생도 올 거고 다른 손님들도 올 거다 보니 큰 소리 내기는 싫은데 아주 뻔뻔히 행동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혜미 앞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이 카페 이주용 어머님이 차려주신 거지? 그걸 왜 묻는데? 나는 싫다고 해놓고 너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 학교 좋은 데 나와서? 아니면 너네 부모님은 다 직업 좋고 멀쩡해서? 그래, 나 같아도 나 같은 며느리 반기지는 않을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참 너무한다 싶어. 당신 아들 애까지 임신했다는. 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지금 네 푸념 듣고 있게 생겼니? 그냥 나도 너무 불쌍하지 않니? 아니, 네가 불쌍하다면 그건 네가 다 자초한 거야. 나 너랑 이렇게 마주 앉아 얘기할 생각 없으니 그냥 가라. 이혼 언제 해줄 거야? 라는데 진짜 열받더라고요. 야, 너 어디 맡겨놨니? 뭔데 그딴 소리야? 어차피 더 살 거 아닌데 이혼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런 게 다 있어 정말?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마침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니까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화난 기분으로 창고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너 전화를 왜 이제야 받아? 왜 내 전화 자꾸 피해? 어머님은 몹시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저한테 간이식 받아야 되니 기분대로 심하게 화는 못 내는 화를 꾹꾹 참는 것 같은 이상한 억양으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왜 전화하셨어요? 예, 수민아, 너 왜 그래 요즘? 내가 병원 검사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약속 자꾸 피하고 내 전화까지 안 받고 너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니,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 어머님한테 간이식 못 해드립니다. 뭐야? 어머님 입장에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린 듯 기함하시더라고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해준다며? 너 사랑 갖고 놀아? 왜 한 입 갖고 두 말해? 왜 안 해준다는 거야? 왜? 라면서 방방 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 아들이 숨겨둔 자식이 둘이라는데 그래서 저 곧 이혼할 건데 제가 미쳤다고 어머님한테 간이식을 해드리겠어요? 제 말에 전화가 끊긴 듯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너 지금 뭔 소리해? 장애미 아시죠? 10년 전에 이주용 애가 졌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돈 주면서 애 지으라고 했다면서요. 그 장애미가 애 안 지웠고 지금도 키우고 있고요. 이주용이 여지껏 양육비 줬다네요. 게다가 지금 이주용 둘째까지 가졌대요.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장애미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지금도 찾아왔고요. 그런데 저한테 어머님 간이식 해달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간이식요? 참나. 전 이혼할 거니 장애미한테나 달라고 하시던지요. 저도 화가 나서 따졌고 그대로 전화 끊었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 짓 때문에 미치겠는데 간이식 타령이나 하고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저는 창구에서 통화하고 다시 나왔더니 장혜미는 그때까지도 안 가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야, 너 안 가니? 전화 누구야? 주용이야? 네가 뭔 상관인데. 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그만 가라. 이혼할 거지? 라길래 진짜 열받더라고요. 야, 내가 이혼 마음 먹다가도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절대 이혼 안 해줘. 그러니까 사랑 긁지 마라. 그리고 너 우리 시어머니 감당이나 되니? 그때도 너 싫다고 깠는데 내가 이혼해준다고 너 받아주겠어? 뭔 상관이야. 들어보니 가남이라며.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이주용이 그래? 그래. 우리 부부나 다름없고 그런 얘기 다 해. 참나. 허락 안 해줘도 그만이야. 어차피 이주용 엄마 간암 걸렸고 곧 죽을 건데 뭔 상관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뭐가 어째? 저도 놀라서 돌아봤는데 거기에는 얼굴이 시뻘개진 어머님이 부들부들 거리며 서 있는 겁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나타날 줄은 저도 몰라서 몹시 놀랐죠. 아마 저랑 통화할 때 이미 저희 카페로 오고 계셨던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어머님이 나타나니 혜미도 놀라서 일어나더라고요. 안녕하셨어요. 야, 너 뭐야? 네가 아직도 우리 주용이랑 만난다고? 그리고 그때 애 안 지우고 아직도 키우고 있었다고? 네. 그 순간 시모가 말릴 새도 없이 혜미 싸대기를 날리더라고요. 혜미는 뺨 맞고 자리로 주저앉더니 기막힌 얼굴로 어머님을 노려보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우리 주용이 애를 낳아. 내가 그때 애 주라고 돈 줬어 안 줬어? 이거 아주 발칙한 년이네. 어머님이 지으라고 하면 제가 지워야 돼요? 누가 네 어머님이야 이 망할려나! 하면서 혜미를 또 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나 치기만 해봐. 나 지금 임신 중이야. 어쩌라고. 누구 맘대로 임신이야? 인연이 어디 우리 주용이 인생 말아먹으려고 이 망할년이. 하면서 시모가 혜미 머리채를 잡았고 혜미도 비명을 지르더니 시모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서 머리채 잡고 엉겨 붙었고 카페에 있던 알바생 사람들 다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둘이서 너무 심하게 몸싸움을 해서 큰일 나겠구나 싶어 저는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장혜미랑 어머님이랑 싸우니 당장 오라고요. 남편도 시겁하며 지금 바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후 남편이 불이 나게 도착했고 겨우 둘을 떼어놓았습니다. 장혜미는 울면서 바닥을 굴렀어요.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요.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화가 나는지 장혜미한테 덤벼들려고 하셨죠. 저는 일단 구급차를 불러야 되나 했는데 어머님은 가까스로 말리는 아들 싸대기도 연달아 때리는 겁니다. 야, 이 미친놈아! 저런 년이랑 뭐 좋다고 아직도 만나고 있어! 그랬더니 한참 맞던 남편이 아, 그만 좀 해요. 누군 좋아서 만나? 내 애를 키운다는데 어째? 야, 이놈아!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뒤에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뭐 둘째? 아니, 그건 나도 술 먹고 실수한 건데. 야, 이 미친놈아! 수민이가 나한테 간이식 못 해주겠단다. 너랑 이혼하겠단다. 너 이거 어쩔 거야? 애미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그 와중에 어머님은 본인 간이식 못 받은 게 너무 분통 터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님과 남편의 진심을 다 들은 장혜미도 기가 막힌지 남편에게 악을 쓰며 욕을 했는데 그 와중에 하혈을 했습니다. 시겁해서 119 신고했고 결국 구급차가 와서 장혜미 싣고 갔어요. 남편 따라가고요. 그날의 난투극은 동네에서 소문 다 나고 저도 도저히 낯뜨거워서 카페에 다시 못 나가겠더라고요. 어차피 이혼할 거기도 했고요. 장혜미는 그날 어머님에게 폭행당해서 결국 유산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상대로 고소안에 어쩌네 했다고 하고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이혼하지 말라고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아들 걱정보다는 본인 간이식 때문에 더 저를 잡으시는 것 같았죠. 저는 제발 그만하시라고 하고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 걸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됐더니 시모가 이제는 자기가 전해준 돈 내놓으래요. 하지만 알아보니 간이식 대가로 주는 돈은 불법이고 시모 스스로도 며느리에게 주는 용돈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돌려줘야 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는데 재판 마무리 무렵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장애미와 어머님은 죽자 살자 쌍욕하며 싸웠는데도 장애미 입장에선 그래도 이주용을 붙잡아야겠다 싶었는지 자진해서 간 적합검사를 받겠다 했대요. 자기가 적합하다고 나오면 어머님에게 간이식 해줄 테니 며느리로 맞이해 달라고요.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정말 장애미도 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장애미가 간이식 해주기로 했고 어머님도 장애미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와, 진짜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그 사람들 단체로 미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머님에게 폭행당하고 유산까지 하고 이주용의 진심까지 다 들었는데도 기어코 결혼하고 싶어서 간이식 적합검사까지 스스로 받은 장애미도 미친 것 같고 그런 장애미한테 간이식 받고 싶어서 며느리로 맞이하기로 하는 어머님도 미친 것 같고 그 와중에 등신같이 끌려다니다가 결혼까지 결정했다는 남편놈이 제일 미친 것 같고 하여튼 참 기가 막힌 일이었죠. 어쨌든 저는 재판에서 이겼고 이혼 및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끝을 냈습니다. 그 일이 너무 엄청났어서 재판 기간 동안 심적으로 정말 힘들고 살도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은 무사히 했고 나중에 들어보니 전 시모는 장애미에게 간이식 무사히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혼 후에는 전 시댁 식구들에 관해서는 의도적으로 다 차단하고 끊고 살았죠. 너무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라 어떤 형태로든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회사 들어가 일하면서 평범하게 잘 지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짧은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을 한 케이스였고 저희는 1년 연애하다가 재혼을 하게 되었죠. 그 후에 쌍둥이 임신 후 출산하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첫 번째 결혼할 때 운영하던 카페에서 일한 직원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난리였고 카페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만난 그 직원에게 들어보니 장애미가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에는 장애미가 맡아서 운영을 했대요. 어쨌든 그 집 며느리가 되었으니 시어머니가 장애미더러 운영하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 하는 말로는 장애미가 전 시모에게 간이식까지 해줬다 보니 처음에는 전 시모도 장애미에게 잘해주고 나름 잘 지냈답니다. 하지만 둘이 성격적으로 몹시 안 맞다 보니 갈수록 고부 갈등도 심해지고 사이도 정말 안 좋았대요. 장애미 입장에선 간이식까지 해줬는데 본인을 무시한다며 서러워했고 전 시모는 이미 장애미에게 간 받았으니 더 이상 장애미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싸우고 고부 갈등이 극에 달했는데 그러던 와중 전 남편이 본인 카페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전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장애미에게 애정이 없었다고 했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도 몹시 안 좋았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장애미가 전 남편과 전 시모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시모에게 간까지 이식해줬는데 배신 당했다면서 억울해서 방방 뛴답니다. 전 시댁 측에서도 변호사 사서 대응하고 둘 다 소송으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소송이 쉽게 끝나지가 않아서 2년 가까이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오랜만에 만난 직원에게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집은 여전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 장애미와 제 전남편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지만 참 악연들인가 보다 싶기도 했습니다. 장애미는 저한테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전 시모나 전 남편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장희미도 그 집에서 반대하는 아이를 스스로 판단해서 극구 낳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도 오롯이 혼자 책임질 각오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심지어 전 남편이 저랑 결혼하는데도 뒤에 숨어 있었던 거잖아요. 차라리 결혼 전에 저한테 다 밝히고 뒤집어 엎는 것도 아니고 이주용한테서 버림받을까봐 그럴 용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시모도 그래요. 아들이 그 오랜 기간 배신을 때렸는데 며느리한테 미안하기보다 본인 간이식 못 받을까봐 가장 분노하셨던 분이죠. 전 남편도 제 앞에선 착한 척, 다정한 척, 가정적인 척 하면서 뒤에선 철저히 속이고 이중생활을 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그냥 셋 다 똑같은 인간 같아요. 똑같은 인간들끼리 가족이 됐으면 잘 지낼 것이지. 결국 피 터지게 싸우다가 소송으로 얼룩진 결말이 참 우습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전 시모에게 간이식을 해주기 전에 장혜미가 그 사실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등 떠밀려 간이식 해주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저도 너무 억울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알아서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고려도 안 하고 본인들 마음만 중요했던 그 사람들. 앞으로도 지지고 볶고 그러고 살겠네요. 저는 보란 듯이 더 행복하게 잘 살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